안녕하세요. 제 어린 시절은 딱히 특별할 게 없었어요. 중학교 교사를 하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이면서 동네에서 소일거리가 있으면 도와주던 어머니, 그리고 오빠 하나를 두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 우리 집에서 성실하지 않았던 것은 저뿐이었던 것 같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릴 때도 어머니가 저를 보면 항상 어휴, 저 말괄량이 언제 철들여나 모르겠다. 누가 데려갈련지 참 하면서 걱정하고는 하셨거든요.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했던 제가 달라진 계기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늘 성적은 안 좋아도 성격 하나만은 좋기로 소문이 났던 제가 말괄량이에서 요조숙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중학생 시절 저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바로 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 단어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뭉글뭉글해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한 것 같아요. 선머슴이나 다름없던 제 청소년기에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을 가져다준 첫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학교를 마치고 오랜만에 만화책을 빌려 집으로 일찍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못 보던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엄마를 찾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방 안에서 오빠가 나오더라고요. 인사해. 여기는 며칠 전 전학 온 내 친구.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도 할 겸 저녁도 먹기로 했어. 뭐? 아니 뭐야. 오빠 너는 친구가 오면 온다고 말해줘야지. 아니 내 친구 오는데 내가 너한테 뭐하러 말을 해.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이미 알고 계시거든? 한창 오빠랑 실갱이를 하고 있으니 오빠 친구라는 그 사람이 어색하게 뒤통수를 문지르면서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동생은 저녁 늦게 올 거라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 혹시 내가 불편하면 그냥 공부만 빨리 끝내고 갈게. 네 알바냐고 박박 우겨대던 저희 오빠와는 다르게 얼굴부터 순해 보이는 인상의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사과했어요. 우리 오빠 녀석이 말을 하지 않은 건데 대체 뭐가 미안한 건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저녁까지 먹으려고 기대한 사람을 다시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는 것도 무례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황급히 만화책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 머리를 손으로 한번 쓸어 넘기고 빠르게 옷매무새를 다듬은 다음 처음 지어보는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으악, 너 뭐하냐? 그 표정은 뭐야? 으악. 앞에서 도움 안 되는 오빠 녀석이 핀잔을 주었지만 몰래 팔을 살짝 꼬집어 비틀고는 다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녁까지 꼭 드시고 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죠. 문에 등을 기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스르륵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바닥에 앉아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그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어요. 매일같이 숨이 턱턱 차도록 운동장을 뛰어다녔는데 그때보다 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나 방 밖으로 들리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첫사랑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식사 시간이 지나갔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오빠 친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밥그릇만 뚫어져라 보다가 끝나버렸죠. 그 후 저는 그 오빠에 대한 정보를 틈틈이 수집했어요. 원래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오빠랑 친구였는데 수술을 해야 해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특출난 모범생으로 선생님들 사랑도 듬뿍 받고 있었어요. 다시 동네로 돌아오고 나서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듯 했어요. 덕분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와서 저는 땡 잡았다 싶었죠. 그 오빠가 올 때마다 괜히 거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작가의 소설책을 읽는 척하고 일부러 교과서를 꺼내 공부하는 척을 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좋아했다던 선배를 보니
엄청 여성스럽고 어른스러우면서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길래 머리도 빗질하고 치마도 입어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뭐라도 잘못 먹은 거 아니냐면서 놀렸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오빠가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제가 눈에 띄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가족들도 놀랐어요. 특히 어머니가 아니 저 말갈량이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며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어렴풋이 제가 변한 이유가 오빠의 친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은근히 오빠 친구가 더 자주 집에 놀러 오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저보다 2살 위인 친오빠는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당연히 오빠의 친구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2사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명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둘 다 과는 달랐지만 학교는 같아서 부모님들끼리 상의하여 같이 집을 얻어 자취를 시키기로 했죠. 같은 동네에 살 때는 거의 매일 봤는데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무엇보다 대학교에 가면 예쁜 언니들도 많을 텐데 저러다 여자친구라도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엄마 대신 심부름을 해준다는 핑계로 싸주시는 반찬을 들고 오빠는 자취방으로 갔어요. 어쩌다 두어 달에 한 번 만나 반찬만 전해주거나 식사 함께 하고 오는 거지만 그 시간마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때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점점 그 오빠에 대한 마음도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했어요. 일하는 곳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저는 여전히 본가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었죠. 일에도 잘 적응하고 제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연애도 하다 보니 첫사랑은 어린 날 추억의 한 페이지로 저물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잊고 지내던 중 몇 년 후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시골에 일이 있어 다녀오시던 부모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거든요. 두 분은 굽이진 산길을 운전해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며칠 전 비가 심하게 오면서 약해진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흙과 바위가 도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마 이를 피하지 못했던 부모님은 흙 무더기에 깔리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던 오빠도 달려왔더라고요. 아마도 오빠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얼굴만 보면 맨날 싸우기만 했던 저희 남매였는데 그날은 서로 만나자마자 꼭 껴안아 주었어요. 형제가 있어서 든든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날 처음 겪어보았죠. 밤을 새우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장례식을 함께 자리를 지켜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몇 년 만에 만나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떠났던 제 첫사랑이었죠. 오빠의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 바로 달려온 그 사람은 장례가 진행되는 내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빠를 도와주면서 중간중간 우는 저를 달래고 밥까지 챙겨주었죠. 아버지가 교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조문을 오는 분들이 많아 5일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 내내 회사도 휴가를 내고 빈소를 지키며 든든하게 우리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어요. 그 후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연락을 자주 하고 챙겨준다고 우리 동네에도 자주 들리더라고요. 일찍 결혼한 오빠는 새언니가 임신 중이라 자주 들리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 첫사랑이 대신 채워주었죠. 그러다 보니 오래전 잊고 있었던 마음이 슬그머니 다시 피어오르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참지 못하고 고백을 먼저 해버렸어요. 나 오빠 좋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날씨가 너무 예뻤기 때문인지 아니면 거의 1년 가까이 타지에서 나를 보러 오는 이 사람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헷갈려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고백하지 않고는 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이더라도 터뜨리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다가 그렇게 불쑥 뭣도 없이 고백하고 말았죠. 그러자 오빠는 음식이 목에 걸렸는지 연신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다급하게 물을 마셨어요.
너는, 너는 그런 말을 뭐 이렇게 갑자기 해. 그것도 아, 그냥 밥 먹다가. 오빠는 야속하다는 듯이 저를 째려봤어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죠. 저렇게 깜짝 놀라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여자로서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보다 했거든요. 나도 너 좋아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고백하려고 선물도 사왔는데 네가 먼저 불쑥 고백해버렸네. 내가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에이, 너도 참. 어릴 때부터 성격 급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밥을 한 숟가락 더 뜨다가 이번에는 제가 입을 벌리고 오빠를 쳐다봤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오랫동안 저랑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반했던 그때부터 이 사람 역시 저를 좋아해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던 거라고 했어요. 항상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싶어 놓치고 대학에 가고 나서는 제가 아직 학생이니까 또 기다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오랜 기다린 만큼 더는 기다리는 게 의미 없다 싶어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괜히 이번에도 타이밍을 보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오빠의 어머니에게도 허락받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하여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 오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 근처 동네로 옮기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쭉 같은 동네에서만 살았기에 타지 생활이라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더라고요. 결혼 후 한동안은 동네에 적응도 할 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더라고요. 와, 결혼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구나. 당신 요리 솜씨 진짜 장난 아닌데? 나중에 식당 해도 되겠어. 저희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결혼 5년 차. 그날은 기념일이라 집에서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로만 한 상 가득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쉴 틈 없이 다리가 아플 정도로 부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오늘 일찍 퇴근한다던 남편이 오후 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혹시나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냥 기다렸죠. 그러다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보니 근처 동네에 살던 오빠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오빠는 제 손을 낚아채더니 차를 태웠어요. 너무 황당해서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차를 달리더니 병원 앞에 서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무언가 감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여는데 손이 벌벌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간신히 문을 열고 다리를 꺼내려는데 다리가 너무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뛰어내린 오빠는 다시 한번 저를 낚아채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수술 중인 환자 명단에 저희 남편 이름이 있었어요. 남편 이름을 보자마자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눈은 계속 남편의 이름을 보면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라 눈물도 당장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남편의 이름만 중얼거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앉아 있었죠. 오빠가 저를 일으켜 대기실의 의자에 앉혀줬어요. 슬리퍼를 신고 나온 발가락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두 손은 모으고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디에 빌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제가 이름을 아는 아무 신이나 닥치는 대로 부르면서 미친 여자처럼 혼자 계속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제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꽤 길어진 수술은 도저히 끝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언제 끝나도 좋으니 몇 시간은 더 기다려도 좋으니 제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랬죠. 그리고 드디어 수술실 밖으로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수술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발걸음과 표정에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결과를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착잡한 표정으로 입술을 떼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요. 죄송합니다.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저는 죄송하다는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닥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오빠는 이제 저를 일으키려고조차 하지 않았죠. 그 뒤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제 귀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말만 들렸죠.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였겠죠. 저에게 참 죄송하게도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 남편은 죽었다고요. 처음엔 그저 꿈처럼 믿기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모든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게 와닿았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흐름과 동시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남편이라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뺏기다니. 대체 세상에 저에게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크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소리조차 마음껏 지를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마음속에서는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데 실제 제 입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회사 창고에서 재고 확인을 하던 남편은 뇌의 혈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머리까지 부딪힌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 같은 회사의 동료가 발견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였죠. 오랜 시간 수술을 진행하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부모님 옆에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식탁 위에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만들어둔 음식이 보였어요. 기름이 둥둥 떠있는 불고기에 메마른 채 굳은 잡채, 나물에서는 쉰내가 슬슬 올라오고 있었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라 사다 두었던 딸기는 냉장고에서 물러서 통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음식들을 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남편과 함께 먹으려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집에 와서 구경도 못했어요. 신나서 만들었던 음식이 쓰레기로 변한 것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한동안 정말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냥 저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오빠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집에 있는 전화선도 다 뽑아버렸어요. 남편 사진만 몇 날 며칠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또 울고. 그때 흘렸던 눈물을 모으면 수영장 하나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매일 울기만 하던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따스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을 따라 부엌으로 가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역시 당신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는 웬만한 식당 어디를 가도 다 내 성에 안 차더라. 남편은 제가 결혼기념일을 위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이게 꿈이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여보, 너무 맛있다 정말. 고마워 여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해줘서. 우리 와이프 다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겠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아니야. 당신만 먹어줄 수 있으면 이런 요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몇 개고 몇 번이고 해줄 수 있어. 내가 평생 요리해줄게. 그러니까 가지마. 아니 돌아와. 제발.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그건 당신이 죄를 잘 알잖아. 그냥 내가 당신 따라갈게. 어? 그렇게 하자, 우리. 우리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남편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돌아오라고. 아니,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살아있을 때 늘 보여주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울고 있는 제 옆으로 와 눈물을 닦아줬어요. 여보,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거야.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날마다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매일 해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행복하겠지만 나는 당신이 여기 남아서 내가 덕분에 행복했던 것처럼 맛있는 요리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면 해. 나는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꿈이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란 걸 알지만 눈이 떠지자마자 방을 뛰어나가 부엌으로 갔어요. 역시나 식탁 위에는 음식도 남편도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남편이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던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남편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를 그 꿈을 이루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야 저는 슬픔을 딛고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집 주변의 반찬가게에서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시작했고 음식을 더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요리 학원을 등록했어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가게를 차리기 위한 돈을 차곡차곡 모았죠. 가게를 차리기로 마음먹은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동안 남편과 함께 모아둔 적금을 합쳐 작은 매장 하나를 임대했어요.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에 있고 근처에 대학가와 사무실들이 가까이 있어서 고객 걱정은 없겠다 싶었어요. 또 어차피 혼자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게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식당을 할지 싶기도 했는데 저 혼자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자취하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아 반찬 가게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을 알아보니 반찬 가게와 함께 도시락을 판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날 예약을 받아 점심에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했어요. 가게를 처음 개점하고 한 달 정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아무래도 다들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도 했고 이용하는 다른 가게들도 있을 테니 금세 손님이 몰려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천천히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였어요. 특히나 다들 점심에 판매하는 도시락을 좋아해 주셔서 조금씩이지만 매일 꾸준히 예약이 늘어가고 있었죠. 예약을 받기는 하지만 당일날 갑자기 수량을 추가하려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항상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미리 3-4개 정도는 더 만들어 두고는 하는데 당일에 추가하는 분들도 있고 혹은 우연히 점심에 매장에 왔다가 사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늘 하루에 1-2개 정도는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먹기도 하고 지나가다 오빠가 들리면 주기도 하고 주변에 친해진 다른 가게에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근데 거의 매일 꾸준히 남다 보니까 먼저 만드는 사람인 저는 질려서 나중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수량을 딱 맞춰서 만들면 그날은 꼭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도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넉넉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매장 밖으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늘 똑같은 낡은 옷에 아무렇게나 기른 너저분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에 바카스 박스 같은 것을 하나 앞에 두고 저녁 내내 지하철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노숙자인 것 같더라고요.
해질 때쯤이 되면 항상 저희 매장 앞을 지나쳐서 지하철역을 향하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는데 저녁 내내 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뭘 먹거나 마시는 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굶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없을 때는 다른 곳에서 뭘 먹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박스 안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길 가는 사람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왠지 짠하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제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신경이 쓰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날부터 저녁에 남은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가까이 다가가니 놀라면서 경계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왔다고 하니 그런 항의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건지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마음이 더 짠해졌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앞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데 점심에는 도시락을 팔거든요. 그런데 항상 조금 여유 있게 만들다 보니 남는 게 꼭 있어서요. 괜찮으시면 이거 드세요. 네? 이거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네. 어차피 남는 거라 마지막까지 안 팔리면 버릴 때도 있거든요. 제가 나름으로 열심히 정성 들여 만든 거라서 버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대신 드셔주시면 오히려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소중한 걸 제가 드릴 돈도 없는데. 아, 괜찮아요.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저는 그분의 손에 도시락과 일회용 수저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등을 돌려가는데도 뒤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매일 가게에서 남는 도시락을 전해드렸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때로는 재고가 남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일부러 하나 더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도시락을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를 전하시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친절도 언젠가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분은 한 번도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꾸준히 자기 식사를 챙겨준다는 사실에 날이 갈수록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싶어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겉모습 때문에 이런 면을 알지 못했는데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도시락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따금 교회에서 받은 빵이나 음료를 가게 앞에 두고 가기도 했어요. 혹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인지 몇천 원이나 몇백 원을 두고 가기도 하고 이따금 저녁에 들러서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겠다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들고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에게는 나름대로 우정이라고 해야 할지 의리 같은 게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렇게 어느새 도시락을 전해준 지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무슨 일인지 옷과 신발은 똑같았지만 머리는 말끔하게 이발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머리 하셨네요? 아, 오늘 미용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는 쑥스러운 듯 머쓱한 표정으로 괜히 머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말했어요. 말쑥한 얼굴로 나타나서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저분했던 머리에 가려졌던 얼굴이 드러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훈남이더라고요. 너무 멀끔하게 생겨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어머, 머리만 깔끔해졌는데도 벌써 미남이신데요? 예전에 인기 많으셨겠어요. 저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건넸어요. 그 이야기에 귀까지 빨개진 그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의 도시락을 챙기다가 갑자기 매장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전화를 받으니 저희 가게를 1년 넘게 점심마다 이용해주는 단골 회사였어요. 내일 갑자기 행사가 잡혔다면서 원래 준비해주던 도시락보다 30개를 더 준비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시면서 혹시 가게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행사장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 배달이 필요할 때는 가게 문을 잠깐 닫고 가져다 주고는 했는데 하필 매장으로 픽업을 하러 오시는 손님과 시간이 겹쳤어요.
오랜 단골분인데다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거절하기도 곤란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그 노숙인 분이 보였어요. 네. 내일 그러면 거기로 배달해 드릴게요. 저는 얼른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그분을 보면서 제안했죠. 저 혹시 내일 오전에 뭐 하세요? 저요? 오전에는 다른 동네에 무료밥차가 와서 거기서 밥을 먹어요. 걸어서 갔다 왔다 하는 거리라 3-4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럼 혹시 내일 저희 가게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단골분이 너무 간절하게 내일 배달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가게로 도시락 가지러 오시는 손님이 계셔서 매장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알바비도 드리고 점심이랑 저녁까지 드릴 테니까 내일 하루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라도 괜찮다면 도와드릴게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대신 손님들을 만나야 하니 씻고 깔끔하게 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목욕비를 드렸어요. 옷은 제가 준비해둘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남편의 옷장을 열었어요. 거기서 대충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와 티셔츠를 챙기는데 오랜만에 남편 옷을 보니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 때문인지 예전처럼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남편의 옷을 매만져 보면서 잠시 추억에 잠기며 여보, 나 당신이 말한 대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있어. 잘 보고 있는 거 맞지? 혼잣말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남편의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배달까지 있으니 힘내서 가보자 싶어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가게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게 앞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니 대체 저게 누구야 싶을 정도로 멀끔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제가 1년간 도시락을 전해줬던 노숙인 분이었어요. 어제 머리만 다듬었을 때도 인물이 훤하다 싶었는데 깨끗하게 목욕까지 하고 오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인사를 건네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지난 1년간 제가 봤던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훈훈한 얼굴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아침부터 같이 재료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먹었던 도시락이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냥 이웃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처음 이 가게를 차린 것도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재료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저도 사업을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저희 업계에서 잘 나가는 곳이라 돈도 많이 벌었었어요. 좋은 집, 비싼 차.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대표님, 대표님 하면서 저를 귀한 사람으로 대해줬죠. 한 3년 정도 연애했던 사람이랑 결혼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삐끗했어요. 사업 시작할 때 함께 시작했던 동생이 있는데 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투자한 자금을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하고 한 달 내로 바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급히 만들어서 목돈을 줬어요. 당장 그 정도로는 사업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돈을 갚겠다고 한 달이 지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돈도 그 동생도. 알고 보니까 저 모르게 저희 회사 돈을 계속 빼가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름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렸더라고요. 다들 그 친구보다는 우리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 억울함도 분노도 전부 결국은 제가 떠안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 대표니까요. 피해자도 어마어마했고 그 친구가 그동안 회사 명의로 횡령한 돈도 엄청났어요. 하루아침에 깡통 사업이 되었죠. 집도 차도 다 팔아버리고 어떻게든 회사는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주변에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한 동생이나 믿고 맡겨둔 제 잘못이었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대표가 사업 내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제 탓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던 결혼도 한순간에 엎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 그 동생이랑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돈 횡령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 동생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졌어요. 미안하다는 음성 메시지 하나 남겨두고요. 저는 그만 맞는 도시락을 그 자리에 다 쏟을 뻔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다 있나 싶었죠. 하루아침에 회사가 파산으로 간 것도 억울한데 그게 그동안 믿었던 동생과 여자친구가 모의해서 꾸민 일이라니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이 저절로 꼭 쥐어졌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년놈들? 아니 죄송해요. 그 사람들 잡아서 혼내줬어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 같더라고요. 사는 집에도 찾아가 봤는데 짐도 싹 비어있고 그 뒤로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어요. 저 혼자 빚 다 갚고 나머지는 갚을 수 없어서 결국 빚쟁이가 되었죠. 결국은 파산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서 코에서 뜨거운 김이 새어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에 분노하면서 씩씩거리다 보니 어느새 그 많던 분량의 예약 도시락이 완성되었더라고요. 다 만든 도시락은 제가 재료 구입할 때 쓰는 작은 트럭에 실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픽업 시간이랑 혹시나 손님이 오면 대처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이랑 포장 방법 등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배달하러 갔죠. 배달을 마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는데 매장에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반찬을 사러 온 손님분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들어가면서 저 역시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로 갔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직원을 구했어? 말주변도 너무 좋다 정말. 나 이거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3개나 사잖아. 아유, 인복이 제일 좋은 복이라는데 자기 정말 사람 잘 뽑았다. 인물도 아주 훤한 게 이제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겠어 아주.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신나게 이야기하시더니 반찬을 잔뜩 손에 들고는 가게를 나갔어요. 어머, 저 아주머니 완전 짠순이라서 절대 여러 개 안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반찬 이야기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음식을 평소에는 좀 좋아해서 막 몸 어디에 좋은지 이런 것도 많이 알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냥 2개 더 사면 2,000원 할인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바로 더 고르시던데요. 어머, 정말요? 그래도 말 엄청나게 잘하셨나 본데요. 평소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절대 추가로 안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제 부탁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옆에서 보니 이 사람이 왜 예전에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였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머릿속에 무슨 계산기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숫자에 아주 훤했는데요. 가격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계산해서 대답을 해주고 제가 다음날 판매할 반찬의 가격을 적을 때도 옆에서 원가 대비 몇 % 정도를 책정하면 좋을지를 빠르게 계산해서 알려줬거든요. 게다가 손님들을 대하는 말솜씨가 청산유수였는데 특히나 외모도 멀끔하게 생기고 하다 보니 여자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어요. 고작 오늘 하루 일했을 뿐인데 벌써 매출이 전날보다 더 나은 게 눈에 보이고 손님들 반응이 긍정적인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놀라운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같이 일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희 가게에서 계속 일해보실 생각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일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분은 너무 밝게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내심 또 일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를 바랬어요. 한 번에 오케이를 해준 덕분에 저희는 함께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목욕탕에서 씻고 출근할 수는 없기에 우선 출근을 위해서도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또 빠르게 행동하는 편이라 바로 주변에 고시원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침 저렴한 가격에 가게에서도 가까운 고시원이 있어서 보증금과 당분간 월세를 내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신세 질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출근하는 직원이 길에서 자다가 씻지도 않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해주는 거라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뒤부터 월세는 본인이 직접 내고 보증금도 천천히 갚으라고 제안했죠. 그 사람은 사업 수완이 정말 뛰어났어요. 우선 제가 구매하는 거래처의 재료값을 다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에 따른 이윤을 수치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 아는 근처 재료 상점들을 알아봐서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가는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약 페이지를 만들어서 직접 매장에 전화로 주문하지 않아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요. 가끔 전화통화로 예약을 받다 보면 잘 들리지 않거나 끊고 나서 몇 개였더라?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페이지로 주문을 받으니 그럴 걱정이 없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굳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업무 중에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해서 예약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직접 후기도 남길 수 있게 하니까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더 늘어났죠. 이것저것 시스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과도 엄청나게 잘 지냈는데요. 성실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성격이 엄청 싹싹하고 밝더라고요. 덕분에 방문하는 손님들마다 다들 웃으면서 매장을 이용하고 기쁜 마음으로 재방문을 해줬어요. 우리 가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싶을 만큼 뭔가 큰 변화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매출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가게의 음식 퀄리티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서비스들이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에 저는 어느 정도 매출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분에게 보너스로 월급을 줬는데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펄펄 뛰더니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더 열심히 근무하더라고요. 이미 너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드린 건데 그걸 받고 근무를 더 하다니. 아이러니하기는 했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나이도 많고 경력이 회사 대표다 보니 어디 가서 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행색이 허름해지면서는 더더욱 일하기 힘들어지고 회사 망하고 나서는 제 주변에 저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늘 제게 고맙다는 말을 빚진 사람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정말 허신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노력을 해주었죠. 저를 위해 애써줄 때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니 어느새 저희 사이는 무척이나 가까워졌어요. 함께 일한 지도 어느새 2년이 되었을 때쯤 저희는 이미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노숙인과 도시락 가게 사장님, 직원과 보스를 벗어난 사이였죠. 함께한 2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천천히 결혼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주고받았고 그 생각들이 서로 잘 맞으면서 어느새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고마워요. 나를, 내 인생을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다시 진심으로 만들고 싶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과 지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렸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은 우리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너무 잘됐다며 기뻐해 주셨죠. 이미 결혼만으로도 너무나 큰 선물이었는데 저희 두 사람에게는 아직도 좋은 일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눈이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어느 날 남편이 괜찮은 상가가 하나 나왔다면서 구매하자고 했는데요. 금액도 나쁘지 않고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면 쏠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상가를 샀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을 때쯤 건물에 유명 커피숍이 입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었는데 더욱 믿기지 않은 것은 그 소문이 퍼지고 난 후에 건물값이 정말 고공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엄청난 차이로 금액이 올라 저희는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상가를 팔았는데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남편이 종종 어디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오거나 경매로 폐공장 같은 걸 구입해 왔는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점 찍은 곳마다 전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다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다고 할 때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손대는 곳마다 땅값이 금값이 되는 것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반찬 가게를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남편과 반찬 가게를 하는 게 즐거워서 장사는 접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대신 저희가 우연히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거라 이 행운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남편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회를 만들었어요. 바로 노숙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일상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주거와 식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리나 가게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가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남편을 만나 덕분에 저는 생전 본 적도 없는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처음 가게를 시작해보라고 꿈에 나타난 제 첫사랑이 보내준 선물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소중하게 만난 기회인 만큼 앞으로도 저희만 누리기보다는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